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북한 이야기네요. 지난 4월 26일이었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남포 조선소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암의 진수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현암은요, 북한이 현재 보유한 가장 큰 함정인 1,500톤급 압록강급 호위함보다 훨씬 대형화된 그런 함정입니다. 김정은 기념사에서 최현암이 내년 초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다목적 구축함 건조 계획 사업을 연차별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어 이러한 함선들은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개선 해역에서 평시 작전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중간개선은요, 작은 논란이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이 서해 5도에서 사용 중인 북반항해성 NLL을 무력화시키고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군이 최현암을 사용해 한국 해군의 북방 한계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따라서 오늘 시간에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북한판 이지스라고 불리는 최현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최현암에 대해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 능력은 물론이고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육상 타격 작품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먼저 국내나 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현암은 최신 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갖춤과 동시에 어느 정도 대잠전 능력도 갖추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탄도미사일 능력과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러시아와 중국이 겨우 초기 배치 단계에 도달한 최신 무장 능력을 북한이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러시아가 양보해도 이들 무기 체계를 북한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최현암을 처음 본 국내 전문가들이나 한반도 사정에 대해 이해가 밝은 국내 전문가들은요, 70기가 넘는 수직 발사기를 보고 단번에 이 함의 용도를 파악했는데요.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나 유튜브에서는 이게 북한판 이지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최현암은요, 바로 우리 국방부가 지난 2월 25일에 백지화시킨 합동 화력함의 북한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북한판 합동 화력함이라고요? 네, 먼저 북한이 북한판 합동 화력함을 건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체계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는요,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스커드가 주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 고속도로, 그리고 평원과 개성 사이의 고속도로에 주로 배치되었었죠. 그러니까 휴전선을 기점으로 약 150km 이내의 지역에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나 노동 시리즈는 모두 액체 로켓 기반인지라 연료 충전과 발사 준비에 최소 30분 이상이 필요했었죠. 그런데요, 스커드 미사일 등에 사용 중인 UDMH 액체 연료는 부식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로켓 안에 장기 저장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무리해서 장기 보관을 했다가는 누출 사고는 물론 발사 시에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약점을 노려 그 탐지 범위가 200km에 달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면서 탐지 범위가 대략 100km 이상인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과 배치도 결정했죠. 이와 동시에 발사 준비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단축된 최신 현무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선제 발사에 파괴하겠다는 전략, 그러니까 킬체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킬체인 능력을 개발하자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기존 스커드 BC를 개조해 그 사정거리를 800km 수준으로 늘린 스커드 ER을 개발해 한미연합군 항공감시체계를 벗어난 휴전선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배치하는 거였죠. 이렇게 시간을 확보한 이후에 북한은 KN-23으로 대표되는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발사 속도를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대량의 이동식 발사대를 확보해 분산 배치를 시작합니다. KN-23이 등장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고체 로켓을 사용해 사격 준비 시간을 10분 이하로 줄이고 사거리는 600km 수준의 우리 군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에 대응해 어느 정도 회피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죠. 하지만 실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KN-23은요, 50% 이상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명중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여줬죠.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요, KN-23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초기에 정확도가 낮았으나 러시아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개량 작업이 진행돼 충분한 정확도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서방 전문가들은요, KN-23의 오차가 처음에는 500에서 1500m를 넘었지만 2024년 말부터는 50에서 100m로 대폭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확도를 포기하면 종말 단계에서 급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한 요격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패트리엇으로 KN-23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회피 비행을 수행하면 요격 확률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많은 요격 미사일을 낭비하게 되니까 우크라이나군과 우리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이래서 실전 데이터가 무서운 겁니다. 북한이 진화하는 만큼 우리도 진화할 텐데요.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체계가 진화하자 우리의 킬체인 체계 역시 진화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약점을 파고드는데요. 북한의 남쪽은 상당히 넓은 평야지대가 있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심한 산악지형이어서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도로 포장률이 10% 미만이고요.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죠. 따라서 타이어를 사용하는 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작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대 대부분은 핫 런치 방식,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시에 대량의 열폭풍이 발생하는 방식인데요. 이 열폭풍의 영향을 벗어나려면 사방이 열려있는 넓은 공간에서만 발사가 가능하죠. 북한은 이들 한계점에 대응해 나름 전차를 개조한 궤도식 발사대에다가 콜드런치 방식, 그러니까 발사 시에 열폭풍이 발생하지 않아서 좁은 지역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북극성 2호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궤도식과 무거운 콜드런치 발사대 때문에 이동 속도가 시속 10km 수준에 불과한 데다 동력 장치의 신뢰성이 부족해서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동할 수 있죠.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 북한군 이동식 발사대가 작전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하면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함과 더불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계획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분석했지만 우리 특수전 부대는요, 레이더는 물론 눈과 귀로도 거의 관측이 불가능하면서도 관측 범위가 20km에 달하는 RQ-20A 퓨마와 같은 무인 정찰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특수전부대는 이미 사거리 10km 이상의 로템-L 자폭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동식 발사대를 상대로 2.5km 이상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한 12.7mm 대물 저격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거리 30km 이상의 휴대용 장거리 자폭 무인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특수전부대는 굳이 북한 이동식 발사대에 접근할 필요 없이 주변 산악지형 어딘가에 짱 박혀서 장거리 정찰기를 운영하면서 한국군 탄도미사일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격 이후에는 피해 수준을 판단해 재공격을 지시하거나 살아남은 이동식 발사대나 기타 G부 등의 핵심 표적을 발견하면 독자적인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사용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F-35A입니다. F-35A는 스텔스 전투기기에 북한군에게 전혀 관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면 물론 필요하다면 GBU-39 SDB와 같은 정밀 유도무기를 발사해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죠. 특히 SDB는요,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F-35A 내부 웨폰베이에 8발 탑재도 가능합니다. F-35A 혼자서 1개 미사일 포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공군은 60대 정도의 F-35A가 있으면 임무 교대를 통해 북한 영토 전체를 24시간 동안 정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북한판 합동 활약함이 나온 배경일까요? 네, 북한은 우리 군의 특수전 부대와 F-35A의 대응, 재래식 전략 잠수함인 김군옥 영우함을 2023년에 등정시킨 바 있는데요. 이 김군옥 영우함은요, 북한이 보유한 로미오급 잠수함 2척을 붙인 형태로 건조되어 항해 안정성이 엉망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신포항 도크에 묶여서 제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북한은 김군옥 영우함의 건조에 사실상 실패한 이후 현재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그 배치는 빨라야 2030년대 이후일 것이고요. 대량의 건조도 곤란하죠. 더욱이 잠수함의 경우 수중에 있으면 지상과의 통신이 차단되므로 신속한 발사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상 배치 탄도미사일의 한계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전략 잠수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북한판 합동 화력함인 최현함의 건조를 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합동 화력함 역시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합동 화력함은요, 우리 해군이 육군 중심의 킬체인 체계 운용에 대응해서 제안한 새로운 수상함 개념입니다. 이 합동 화력함은요, 탄도미사일을 다량 탑재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플랫폼이에요.
과거 육군은요,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을 독점적으로 운영해왔고요. 해군이 이 현무 미사일을 함정에 탑재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는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이에 해군이 자체적으로 해령 유도탄을 개발하며 제한적인 대지 타격 능력만 갖췄었는데, 하지만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의 임명 등으로 3군의 위상이 균형을 이루자 해군은 킬체인 임무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동 화력함 건조를 제안했었습니다. 합동 화력함은 지상 이동식 발사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현무 2부터 5 계열을 운영하는 이동식 발사대는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로 수량도 부족하고 선제 타격 시 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상 전투함은 이동성과 방어력 측면에서 유리하며 대형 탄도미사일 운영에도 적합하죠. 게다가 SLBM을 탑재한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은밀성은 뛰어나나 통신의 어려움과 제한된 탑재량으로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동화력함은 최대 80발 이상의 미사일 탑재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과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해군형 킬체인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는 5대 무기 사업을 중단시켰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합동화력함 사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북한도 우리와 동일한 효과를 노렸나요? 우리 해군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고자 했던 장점은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합동화력함은요, 넓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적의 선제 공격의 훨씬 생존성이 높죠. 또한 잠수함과 달리 통신상의 문제도 없고요. 대량의 탄도미사일 혹은 순항미사일 운영할 수 있고, 미사일 탑재량이 많다면 이동식 발사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동일 수량의 탄도미사일을 운영한다면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지상형 이동식 발사대와 비교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죠.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장점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해상 함정은 골치 아픈 한국군 특수정부대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고요. 저 망할 놈의 F-35A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최연함의 무장 시스템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북한판 합동화력함으로 평가받는 최연함은 상당한 중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최연함의 함수에는요, 127mm 혹은 130mm급 함포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함정 전면과 후면부에 총 74개의 수직 발사기가 확인됐죠. 함정의 후면부에는 북한판 판치르 M2로 호칭되는 다목적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1기, 함정 측면엔 2기의 AK-630으로 보이는 근접 방어체계, 그리고 선체 양쪽에는 계단식으로 배열된 총 4개의 4연장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기가스가 방출되는 연돌 앞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대함 혹은 순항미사일 발사관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북한의 압록급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최연함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만 대략 80여 개를 갖추고 있고, 사면 고정식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함대공 방어 시스템과 근접 방어 시스템으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 해상 초계기, 무인 수장정으로부터 최연한 자신과 함께 항구에서 작전할 북한의 전략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최연함의 무장을 보면요, 먼저 수직 발사기의 종류와 커버의 크기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형 수직 발사기에는 KN-23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소형 수직 발사기에는 사거리가 1500km로 알려진 화살-2 순항미사일을 운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공 시스템에 눈이 많이 가는데요? 특히 서방 전문가들은 최연함에 장착된 북한판 판치르 M2로 호칭되는 다목적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AK-630과 매우 닮은 근접 방어체계를 통해서 최연함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건조된 함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판 판치르 M2와 러시아 해군용 판치르 M2는 세부 디테일에서 일부 차이가 나서 러시아에서 직도입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장은 모르겠지만 내부 시스템이나 무장은 러시아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언젠가 한국과의 교역 재개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외부 케이스만 북한에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문이 나옵니다. 이왕 러시아제가 아님을 속이려면 완전히 다른 형상을 취하면 되는데 왜 일부 형상만 바꾸었을까? 모든 무기체계가 그런데요. 제한된 중량과 체적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려면 아주 어려운 형상 및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판치르 M2는요, 대공미사일 외에
두문에 30mm 발칸포를 탑재하기 때문에 사격 시에 발생하는 강력한 반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여러 다양한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간섭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와 형태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산물이기에 북한이 쉽사리 구조를 바꿀 수 없었던 거죠. 그럼 판치르 M2의 대공전 능력은 어떨까요? 판치르 M2는 러시아 육군의 주력 야전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S1을 함상용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판치르 M2가 사용하는 572-68 대공미사일의 사거리는요 20km입니다. 또한 두문이 장착된 AO-18KD 30mm 기관포는요 분당 5,000발씩 최대 분당 1만 발의 탄을 투사할 수 있죠. 서방 전문가들은 판치르 M2가 우리 해군도 사용하고 있는 하푼과 같은 아음속 대함미사일이라면 동시에 3발에서 4발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최하남에 장착된 사면 고정형 대공 레이더가 바로 판치르 M2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판치르 M2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포지티브 M과 같은 장거리 대공 탐지 레이더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최하남에 고정 장착된 4대의 레이더가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이 사면의 고정형 레이더 때문에 최초의 북한판 이지스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고정형 레이더의 형태를 보면요. 러시아의 초계함 카라쿠르트크에 탑재된 평면 레이더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역시 러시아의 지원이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원형이 되는 러시아의 레이더는요. 서방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파이 시리즈만큼의 고성능은 아닙니다. 어떤 그 이지스 방공함에 달린 게 아니라 그냥 초계함에 달린 사격 통제 레이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례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척의 카라쿠르트급 초계함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과 에이타킴스 미사일 공습에 대파되거나 격침됐죠. 물론 이건 정박주긴 했지만 아무튼 그냥 그래요. 최하남은요 북한판 판치르 M2 외에도 함정 측면에 AK-630으로 추정되는 근접 방어 시스템 2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AK-630은요 분당 4,000에서 5,0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30mm 게틀링 기관포를 사용하고 대함미사일 상대로 한 유효 사거리는 2,000m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해군도 러시아로부터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면서 무레나에 탑재된 AK-630을 실제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그 성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하남은요 북한판 판치르 M2와 AK-630을 사용해 이론적으로는 아음속 대함미사일 5에서 6발 이상을 요격할 수 있으면 물론 무엇보다 한국 공군의 F-35A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